뉴스 보도가 맞다 그러면 발열하고 전성비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솔직히 네. 이거 두 개가 다 아니에요? 발열하고 전성비 맞습니다. 다 아닌가?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월간하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달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또 이제 한미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아마 이제 월간하신을 계속 꾸준히 봐와셨던 분들은 돈을 좀 벌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열심히 요즘에 책 쓰고 나서 제가 출연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책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책 제목이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투자. 네네. 책이 페이지 수를 보니까 네.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딱 이제 한 절반 정도 딱 읽었습니다. 아. 엄청 열심히 읽고 있어요. 네. 이 책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유튜브 하고 이제 방송 출연하고 하면 이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 한 2년 동안은 거의 AI하고 반도체 쪽이 메인이었고요. 그런 내용들 거의 뭐 집대성한. 집대성. 네, 제가 그러니까 교과서를 쓰려고. 네. 그러니까 얼간아신 네네. 집대성 혹은 네네.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네네, 이제 맞습니다. 그동안 나와셔서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이 다 있어서 저도 많이 듣다 보니까 잘 읽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급함이 느껴졌달까? 이게 또 여기 썼는데 또 바뀌었고 막 이런 맞아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파트 1만 한 업데이트를 한 5번 한 것 같은데. 이 썼는데 바뀌었어 또. 네, 막. 또 바뀌었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만큼 AI가 정말 많이 빨리 바뀌고 있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이제 얼간아신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5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5권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5권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예판으로 사신 분들만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록이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직접 쓴 겁니다. 그래서 10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네. 네, 이게 지난번 책이 제가 부록이 대박이 났잖아요. 그쵸, 그쵸. 그 지난번 책 부록 1번이 한미반도체였잖아요. 시총 그치. 1조 2천억. 네. 1조 2천억일 때? 네. 그때 1조 2천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AI 혁명 유망 기업 탑 10을 이 들어가 있는 예판을 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릴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을 이제 말해드리고 싶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0종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네. 좀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주요 수요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주요 수요처라고 하면 일단 서버,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PC, 요 이제 3개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서버는 이제 분화되고 있죠. 이제 AI용 서버, 그리고 일반 서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요가 확실한 거는 여전히 AI 서버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반 서버, 이제 스마트폰, PC 쪽은 우리가 당초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못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최근 이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들을 보면 뭐 기저 효과가 엄청나죠. 네. 전년 대비해서 뭐 75% 수준으로 지금 뭐 굉장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수출을 주도하는 거는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인데, 약간 여기서 이제 이거를 구조적으로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 쪽하고 약간 불안하다라고 보는 쪽은 이제 어디서 엇갈리냐면, 네. 과거 사이클 같은 경우는 보통 이 Q가 늘면서 업 사이클이 일어났거든요. Q, 양.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P가 늘면서 Q는 여전히 감산 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도체 지금 업황 너무 좋으니까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이제 감산이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디램은 감산 폭이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여전히 감산을 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감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대박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제 우려하는 투자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좋을 수가 없다. 네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PC, 스마트폰, 서버 이렇게 보면 과거에하고는 좀 비중이 많이 바뀌었죠. 이게 좀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스마트폰 쪽이 40% 초중반까지 어허. 굉장히 큰 영역이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디램만 놓고 보면 삼성이
모바일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LPDDR이라고 하는 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D램은 모바일 쪽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서버나 PC 쪽이 높죠. DDR이라고 하는 규격 높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범용에서도 삼성보다 좀 더 좋은 흐름은 그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약간 그 P가 올라가면서 업사이클이 가는 게 구조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결국은 예전처럼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금은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아이템의 품목이 바뀌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HBM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점점 더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요. 이제 지금 단순 비교로 보면 비트당 그 단가가 DDR5 대비해서 HBM이 거의 6배 비싸거든요. 비트당. 6배요? 예, 6배 비쌉니다. 그러니까 ASP가 6배 비싸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큰 거지, 물론 이제 감산에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런 그 주문형 메모리의 비중 확대가 저는 P가 올라가는 영향에서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뭐죠? 모건스탠리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반성문을 썼더라고요. 마이크론에 대해서 내가 HBM을 잘못 봤다. 네. 미안하다. 잘못 봤다 그러면서 셀에서 홀드로 바꿨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안 좋게 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HBM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렇게 간과했던 것이 시장을 잘못 보게 만드는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 초만 해도요. 네. 이게 AI 혁명이 본격화되는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반도체를 보시는 이제 그 어떤 선배님들조차도 이게 공급 기준으로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해외 IB 쪽에서도 보고서들도 이게 HBM이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러다 만다. 뭐 예, 이런 했었고요. 느낌?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오는 보고서들이 지금은 HBM하고 일반 메모리 간의 프리미엄 차이가 그때는 8배까지 났지만 이게 점점 갈수록 축소될 거다, 프리미엄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한 프리미엄이 3배까지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월간 안신에서 예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기술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 수율이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P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이제 맞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 포스가 이제 맞아요. 내년에 HBM ASP를 5에서 10%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높였습니다. 높였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더 갭이 확대되는 거죠. 일반 메모리하고 HBM의 프리미엄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게 더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D램이 점점 HBM으로 비중도 바뀌고 뭐 이제 매출 비중으로는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 같고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시황을 볼 때 이제 뭐 PC, 스마트폰, 서버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좀 중요한 다음 키워드는 온디바이스 AI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뉴스플로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언택트 때 많이 샀잖아요. PC하고 스마트폰 많이 샀는데. 코로나 때,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벌써 그렇게 됐나? 네, 그렇죠. 3, 4년 됐으니까. 네, 안 바꿔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바꿀 만한 유인을 줘야겠죠. 그렇죠. 그게 저는 AI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AI에 대한 포인트가 이번에 나올 거냐, 아니면 좀 더 있다가 나올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 가늠자가 저는 6월에 애플하고 퀄컴의 입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C하고 스마트폰 같은 내구 소비재의 어떤 그 수요 회복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온 디바이스 AI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구 소비재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한 3, 4년은 써도 되는 거라서. 네네. 그리고 핸드폰도 요새는 뭐 3년 써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바꾸기가 좀 그렇거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처럼 여보 바꾸고 싶은데 바꾸게 해줘 라고 얘기할 때 AI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필이 되느냐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하고 퀄컴의 행사가 어떤 행사예요? 애플은 이제 세계 개발자 회의라고 해서 WWDC 2024 그게 이제 6월 중에 개최가 되고 6월 있고요. 10일이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퀄컴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셋이 요 시리즈가요, 스냅드래곤 X 시리즈가 윈도우 OS용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퀄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떻게 보면 밀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텔 동맹이라고 해서 윈도우하고 인텔의 동맹이었잖아요. 자, 윈텔 동맹이 이제 서서히 이제 균열이 되고
이제는 ARM 코어 기반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은 AI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인텔이나 AMD의 칩셋은 X86이라는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가 되는데 그게 전성비가 떨어집니다. 전선비가. 전성비. 전성비? 전력 대비 성능. 예. 가성비가 아니고 네네. 전력 대비 성능이 떨어지기 네. 때문에 전력 대비 성능을 높이려면 결국 저전력 코어를 써야 되는데 그게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그 ARM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생태계를 펼치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열심히 밀어주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윈도우라는 그 누구나 PC 켜면 나오는 띠리링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바꿀 때 윈텔이 아니고 윈도우 플러스 텔이 아니고 그래서 인텔 인사이드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퀄컴으로 바뀌고 ARM 기반으로 바뀐다. 네네. 근데 거기에는 전력이 들어있다. 네네, 근데 맞습니다. 이것도 큰 변화네요. 전 세계에 있는 맞습니다. PC가 다 바뀔 건데 이쪽으로 바뀐다고 한다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변화가 아마 있을 텐데 이 퀄컴 행사도 그래서 중요할 것 같은데 또 관심이 많은 것은 애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뭐 LLM도 없고 뭐 AI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뭔가 판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확실히 팀 쿡이 승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는 막 굉장히 조용한 이제 그냥 아저씨라고 뭐 생각을 하는데 네. 굉장히 판을 잘 읽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애플은 LLM이라고 하는 그 파운데이션 AI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오픈 AI의 챗 GPT 쪽으로 기울어가는 모양새거든요. 아직까지 뭐 결정이 정확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파운데이션 AI 모델 중에 제일 좋은 게 지금 GPT-4하고 그리고 이제 구글 제미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막 경쟁을 붙여가지고 오히려 애플이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 해놓고 꼭 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시험 네. 볼 때, 야, 마지막까지 엄청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뭐 나오냐? 그래, 시험 전에. 그래서, 그래? 그러놓고 꼭 시험 잘 보는 애들 있어. 네네. 약간 그런 느낌, 좀 짜증나는 느낌. 네, 맞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둘 중에 더 잘하는 거, 그래, 네 거 할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만약에 애플에 그런 LLM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애플이 왜 그 LLM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이유는 맞아. 일단 OS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네, iOS라는 OS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칩을 직접 설계하죠.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AI 업체들이 제일 매력적인 게 뭐냐면 빅데이터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애플처럼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없죠. 그래서 구글이나 오픈 AI나 둘 다 애플의 빅데이터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약간 애플 AI 못한 애들 막 이렇게 우습게 보다가 생각해 보니까 와 이게 멀티모달로 가면 결국 빅데이터 게임이 되는데 저런 파트너가 없는 거죠. 그리고 때마침 애플은 LLM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몇 년 지나면 하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 올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해볼 만한 게임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iOS도 있어, 반도체 칩 설계도 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데이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줄을 서라고 하면 줄을 네. 서는 거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오픈 AI도, 그렇죠. 제미나이도,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AI라는 게 사이클이 압축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경쟁이 굉장히 가열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AI라는 게 생각한 것보다 기술 상용화 속도가 빨라요. 원래는 처음에는 텍스트 기반으로 텍스트 투 텍스트가 되다가 텍스트 투 이미지, 달리 같은 것들, 그죠? 텍스트 투 이미지가 되다가 이제는 연말에 텍스트 투 비디오가 되잖아요. 영상으로. 네. 그러면 결국 빅데이터 게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AI라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비스, 에이전트 AI를 하려면 얘가 다재다능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도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너럴하게. 네, 맞습니다. 제너럴 그래서 AI. 멀티태스크, 멀티모달. 그래서 AGI라고 하지 않습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래서 그게 되려면 멀티모달에 대한 빅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져요. 그리고 빨리. 그러면 이제 애플이 굉장히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LLM도 없죠. 네. 그쵸. 야,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이제 그런 헤게모니를 좀 잡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애플이 하는 행사 6월 10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다음 달 월간 아신에서는 이 얘기를 또 막 네네.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신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가 주도 섹터로 가게 됐을 때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 기업에서는 애플하고 퀄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애플하고 퀄컴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 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빅테크들의 자체 설계 칩은 서버 칩이잖아요. 예를 들면 구글의 TPU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웹 서비스, 인프런시아나 뭐 트레이니움 같은 경우는 네. 자기들 서버에서 쓰는 칩이죠. 근데 이제는 디바이스에 쓰는 칩들도 굉장히 주문형 칩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번에 갤럭시 S25, 그러니까 내년에 나오는 건 요 3나노 공정 기반으로 하는데 아마 NPU, 그러니까 AI 전용으로 처리하는 NPU 블럭이 되게 많이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M4 나왔잖아요. 애플의 M4라는 칩이 나왔는데 그게 우리 안델공학 에러님이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네. 그동안 NPU 블럭을 계속 줄여왔어요. 애플이. 그러니까 AI를 강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AI 네. 덜 하는 거죠. 신경 맞습니다. 덜 쓰는 거죠. 신경을 덜 쓴 거죠. 그래서 M1에서 원래 NPU 블록 면적이 6%였는데 M2 때는 4%로 줄었고 M3 때는 3%를 줄였어요. AI 블록을. 그런데 이번에 설계를 중간에 갈아엎어가지고 확 늘렸죠. 그리고 TSMC한테 3나노 웨이퍼 주문량을 50% 늘리니까 예, 엔비디아가 그냥 유탄을 맞아가지고 예, 그 블랙웰이 원래 3나노로 나와야 되는데 4나노로 나왔는데 하여튼 요거는 이제 별개로 이야기로 에러님이 그 영상에 보면은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네네, 맞아요. 쪽에서 요거 낸지 맞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많아졌다 맞아요. 막 이런 거 이번에 그린 거 써놓고 있어요. 7.7%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AI의 진심이라는 거고 네네. 이 칩은 AI 들어가서 돌아가는 그런.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아니 어차피 기존에 있던 아이폰 가지고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칩이 바뀌었어. 이렇게 맞아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맞습니다. 그래야 바꾸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바꾸는 칩이 이제 M4 칩이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체 설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자체 설계를 하려면 자동화 설계 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EDA 툴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시놉시스라는 회사하고 케이던스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주목받을 수 있고요. 국내에서 약간 주목할 만한 회사는 그냥 소켓 업체 같아요. 소켓 업체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리노공업이 제일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는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다 튜닝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ISC나 TSE 같은 회사도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수혜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또 찢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뭐 월간 아신님의 총평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일단 제가 틀렸습니다. 어떤 부분 틀렸냐면 제가 서프라이즈 나올 겁니다라는 건 맞췄죠. 이거는 뭐 저 아니라도 네. 길가는 아마 뭐 여의도 길가는 아주머니도 그래, 잘 엔비디아 나오겠지 뭐. 실적 잘 나오겠지 이랬는데 제가 이제 틀린 건 이거예요. 지난 분기 성장률을 못 이길 거다라고 그치.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라는 거는 성장은 당연히 하는 거고 지금 혁명이니까 그죠? 이제 성장률이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하고 연동성이 되게 강한데 성장률을 지난 분기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진짜 그 지난 분기 매출 성장률이 265%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매출 성장률이 262%면 소폭 하락했죠. 네. 그래서 3%포인트 성장률입니다. 네. 성장률이 3%포인트 하락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 데이터 센터잖아요. 맞아요.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가 제일 중요한데 요즘 뭐 게이밍이니 뭐 모바일이니 뭐 모빌리티니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만 중요한데 데이터 센터 지난 분기 성장률이 409%였어요. 와, 그러면 상식적으로 409%를 어떻게 이겨요? 라고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42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거의 80% 육박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회사도 아니고 하드웨어. 하드웨어 하는 회사가 거의 뭐 79% 매출 총이익률이 나왔고요. EPS는 뭐 이제 5 후반대만 5달러 후반대만 나오도 대박이라 그랬는데 6달러대를 훌쩍 넘어섰고요. 그래서 실적 가지고는 더 이상 이 입을 이제 우려론자와 비관론자들의 입을 이제 싹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이 실적을 보고 무슨 소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실적이 좋다는 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신님도 분명히 서프라이즈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폭 자체가
그 전보다 더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포기입니다. 이게 네네.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 건데. 근데 그것조차도 뛰어넘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실적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도 이거는 이게 물 팔면 이 정도 나오나 싶은 수익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놀라운 것 같고요. 더 확대됐죠.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번에 블랙웰인가 뭔가 그거 되게 잘 나왔다는데 그 가격도 싸고 그래서 기존 칩을 안 살 것 같은데 그런 우려도 씻어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이제 그런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조금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공급 부정이 병목이 이제 풀리면서. 네. 근데 필드에서는 전혀 아닌 거죠. 네. 그건 이제 숫자로 증명을 한 거고. 네네, 맞습니다. AI 칩, 우리 거 칩 가져가는 애들이 보니까, 막, 그렇게 세더라고, 이렇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로 가져가고, 어디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데, 나머지는 소버린에서도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하고 있는 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뭐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구글 클라우드, 막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자, 여기도 아직 다 안 찼어요. 다 안 찼고, 이 다 차면 이제 일반 기업용 서버들, 그죠? 뭐, 데일 같은 업체들 이제, 네. 기업용 서버들 이제 가야 되고, 요게 다 차면 그 밑에 이제 서버린. 네. 각국 국가별로 이제 AI 해야 되잖아요. 네. AI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AI는 국가가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다. 네. 그냥 자국 기업들한테 잘해라, 화이팅, 지원하는 이런 게 아니라요. 네.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가자 지구에서 전쟁에서도요. AI가 진짜 와 정말 이제 군사 어떤 교본을 다 바꾸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막 자세하게 소개가 돼 있어요. 네네, 이 책에서 그 AI가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네네, 맞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고, 이러다가 로봇끼리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네. 그죠?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을 해쳐도 되는 로봇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막 윤리적인 문제 막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무서워요. 좀. 원래 살인 드론, 자폭 드론에 AI를 올리면 안 되죠. 원래 이거는 그렇지. 네, 아주 기본 윤리잖아요. 그 로봇이 사람 해치면 안 되죠. 이게 로봇 윤리 기본이잖아요. 맞아. 이 전쟁에서 다 지금 이거 어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과거에는 무슨 뭐 암모니아 뭐 이런 거 그거 어떻게 사람한테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쓰잖아요. 또 보면 전쟁 되면 급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이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기술이 또 발전하기도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구 환경도 뒷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구 환경은 완전 뒷전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실적 성장률이 어쨌든 주가하고 동행한다라고 보면 이제 주가는 이미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긴 했고요. 어떨까요? 다음 분기 실적은 이제 또. 제가 또 틀리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다음 분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우리 YOY 전년 대비로 보잖아요. 작년 보면 이제 실적 막대 그래프를 보면 작년 2분기부터 팡 튀어 올라요. 그래서 아마 성장률이 뭐 물론 이제 그걸 뛰어넘는 엄청난 성장을 한다 그러면 또 뭐 다른 이야기겠지만 아마 작년 2분기 막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성장률은 조금 이제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틀렸으면 기분 좋게 또.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실적이 이제 1분기 실적이라고 한다면 작년 1분기 때까지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작년 2분기 때부터 이렇게 높아져서 성장률로 이기기는 이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한 1년 동안 이 정도 실적 보여줬으면 좀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좀 과열이 될 만도 한데 좀 흥분할 만도 한데 엔비디아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걱정하는 사람, 우려하는 사람들 있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더 갑니다. 밸류에이션 막 갑니다. 이런 얘기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엔비디아 이야기할 때 이제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AMD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도 자체적으로 칩 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아직 엔비디아의 위협이 안 되나 봐요. 네, 뭐 일단 숫자로 보면 일단 위협이 안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이렇게 위협이 된다라는 게 뭐 지금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막 뺏어가고 엔비디아는 이제 실적이 막 이렇게 타격을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AMD나 자체 설계 칩, ASIC들이 엔비디아 칩을 막
대체한다라기보다는 엔비디아 칩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냥 보완하는 성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게 100인데 엔비디아 가지고는 60이나 70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0이나 40을 뭘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거를 AMD나 아니면 자체 설계 칩으로 채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네. 우리가 옛날에 그 교과서에서 배운 거 대체제와 보완제 서로 성격이 다르거든요. 대체제는 얘가 잘 되면 얘가 안 되는 건데 네네, 보완제는 맞습니다. 얘가 잘 되면 얘도 잘 돼요. 네네, 맞습니다.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런 성격 정확하게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역시 교수님이 다르십니다. 네네. 대체제와 보완제. 네네, 맞아요. 보완해주는 아직까지는 정도고. 보완제 성격이라고 봐야 돼요. 대체제라고 보기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보완제는 같이 갑니다. 가격이.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그 컵을 한다고 했을 때 커피가 많이 팔리면 플라스틱 그것도 많이 팔리지만 종이 그 홀더도 많이 팔리는 거랑 똑같은 네,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같이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D나 빅테크의 자체 설계가 아직까지 위협은 안 된다. 이렇게 네네. 보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AI PC로 이제 가면서 윈텔이 아니고 ARM 기반으로 간다.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좀 준다고 봐야 돼요? 이게 우리는 봤어요. 언제 봤냐면 모바일 혁명 때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히스토리 그 이제 예전에 막 옛날 이야기 좀 하면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아이폰, 그러니까 휴대폰에다가 컴퓨터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일단은 자기들 OS는 있는데 그 칩이 없잖아요. CPU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인텔을 찾아갔어요. 그때는 인텔이 최고였으니까. 네. 그리고 인텔 칩을 써야지 X86 아키텍처 기반으로 돼 있는 프로그램들을 쓸 수 있잖아요. 아이폰에다가. 그죠? 그래서 갔는데 그때 아마 폴 오텔리니 CEO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 막 그 사이가 좋았어요. 뭐 인텔하고. 그런데도 애플이 원하는 저전력 칩을 설계해달라 그랬는데 거절했어요. 인텔이. 저거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X86 아키텍처 기반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인텔이 가지고 있던 가장 최신 저전력 칩을 가지고 아이폰에 써도 3시간밖에 배터리가 안 가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온 디바이스 AI 돌리면, 풀로 돌리면 3시간밖에 안 가면 이거는 한계가 있다. 아하. 왜냐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게 리텐션이 일어나야지 킬러 어플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럼 킬러 어플이 안 되잖아요. 네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저전력을 하려면 암코어로 기반으로 가면 되는데, 중요한 게, 그럼 기존 어플을 개발한 업체들이 다 암의 기반 언어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쉽지 않잖아요. 기존에 뭐 윈도우 쪽에서 프로그램 잘 팔아먹고 있는데, 내가 생태계 새로 만들 거니까 우리가 주는 언어 기반으로 그걸 이제 애플 스위프트라는 그걸 이제 안대공화 에러님 정말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스위프트라는 거 가지고 이제 개발해야 돼요. 그 언어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플 업체들이 뭐 이게 될 것 같으면 열심히 하겠지만 처음에는 그게 되게 민기적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했는데 애플은 그 생태계를 만들어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때 애플하고 똑같은 지금 도전의 직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윈도우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세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ARM 기반으로 또 이렇게 만들도록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칩셋을 ARM 기반의 ARM 아키텍처 기반의 칩셋을 확장하려면 여기 기반의 어떤 그 프로그램들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에뮬레이터를 써서 이렇게 뭐 호환할 수도 있지만 그게 완벽하게 호환이 되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는 ARM 기반으로 확 전환을 하려는. 이게 빨리 지금 하지 않으면 AI가 본격화 됐을 때는 결국 전성비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실감나는 것 같은데 진짜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 변화를 이끄는 거는 스티브 잡스가 했던 것처럼 거기서 기존에 하고 있던 대로 나 그냥 이렇게 이 방식대로 코딩하고 싶은데 그런 애들을 끌고 와가지고 맞습니다. 야, 이 방식대로 다시 배워서 다시 해 라고 하려면 뭔가 좀 강한 유인을 줘야 될 강한 텐데 유인이 필요하죠. 네. 일로 가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를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어플,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들도 이제는 AI 쪽, 그러니까 AI 기반의 OS에 편성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위험해진다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이제 점점 이제
약간 좀 울상을 짓고 있을 걸로 보이는 데가 짠합니다. 인텔 아니에요? 네, 저 AMD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준비는 하고 있어요. 인텔하고 AMD도 놀랍게도 ARM 기반으로 칩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왜냐면 안 하면 안 되니까. 뻔히 죽는 게 보이니까. 아. 그래서 AMD가 좀 더 이제 속도가 빨랐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이 지금 ARM하고 지금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런 부분들 인텔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죠. 네, 좀 더 늦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ARM이라는 회사가 자꾸 언급된다는 네,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얘가 핵심인 거네요. 맞습니다. AI 시대로 가기 위해서 전력이든 뭐든 이렇게 고민해 보면 결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기업들이 몇 개 안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게 좀 문득 궁금해진 게 인텔이라는 회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도 많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이 좀 되네요. 일단 이제 AI PC 쪽에서는 삼성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칩셋을 좀 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4 엣지라는 어떤 브랜드를 등록했고요. 네. 그 브랜드는 아마 퀄컴 칩만 쓸 거예요. 아하. 윈도우 OS 퀄컴 칩을 쓰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PC 쪽에서는 AI PC 쪽에서는 뭐 잘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거잖아요. 퀄컴의 파운드리를 삼성 파운드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 아하. 이거는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나노 게이트홀 어라운드 이거는 엑시노스 2500 먼저 적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되면 퀄컴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질문이 나왔으니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왜냐면은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말씀하신 대로 퀄컴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뭔가 파운드리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핸드폰도 만들어, 반도체도 만들어, 전부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요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와서 정말 찰떡 같은 비유를 한번 한 적이 네. 있는데 그쪽 이제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는 어벤져스 군단. 맞아, 어벤져스 네, 어벤져스 군단. 맞아. 정말 각각 영역에서 최고의 업체들이 모였잖아요. 삼성은 이제 타노스예요. 타노스. 와, 타노스 강력하죠. 맞아. 근데 인피니티 스톤이 없어요. 아직 없어. 네, 그래서 스톤 한 개가 HBM이고 두 번째 스톤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iCube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고 세 번째 큐브가 이제 3나노 게이트홀 어라운드 파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인피니티 스톤이 없으면 그냥 발딥니다. 타노스는 그죠? 네. 엄청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분명히. 그쵸.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 삼성전자가 요즘에 주가의 궤적이 하이닉스랑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외신 로이터인가요? 여기 얘기 나왔죠? HBM 뭐 잘 안 되는 것 같다,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한숨부터 나왔어요. 삼성 이야기하기 참 이제 좀 민망하고 짠하기도 하고 좀 사실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분석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야 객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되니까요. 제가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게 이제 시장에 잘못된 맞아요. 정보를 줄 수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외신에서 저렇게 나올 정도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이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엔비디아하고 미팅했던 이제 3명 중에 2명하고 이제 미팅을 어떻게 이제 소스를 얻은 것 같은데 일단 발열. 제가 NCF라는 기술 자체가 발열은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발열하고 이제 전력 문제, 그러니까 전성비 문제가 이번 퀄 통과 안 되는데 이건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일단 삼성도 공식적으로는 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제 그 뉴스 보도가 맞다 그러면 일단 발열하고 전력 문제가 전성비 문제가 이제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솔직히 네. 이거 두 개가 다 아니에요? 발열하고 전성비 맞습니다. 다 아닌가? 아니 시험 문제에서 제일 네. 중요한 문제 두 네. 문제를 틀렸는데 네. 어떻게 합격을 주겠어? 맞습니다. 좀 반도체에서 안타깝네. 제일 중요한 2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게 네.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겠죠. 해야죠.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젠슨왕 입장에서도 삼성이 아마 계속 안 되면
굉장히 이제 곤란해질 거예요. 지금 밸류 체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파운드리 AI 가속기 병목에서 파운드리가 이제 병목이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병목이 HBM이거든요.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독점적으로 가져가면 이게 또 공급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뭐 SK 하이닉스는 잘 만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지금 할 수 있는 캐파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SK 하이닉스 이제 실적 발표에서 그 계약 부채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계약 부채에서 1조 2천억이 늘었더라고요. 전분기보다. 계약 부채라는 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객사가 급하면 일단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만들어서 갚아. 이건 그거잖아요. 그게 지난 분기에 보니까 한 1조 5천억 정도였거든요. 네. 이번에 보니까 2조 7천억까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0억 달러 정도를 추가로 아마 지급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대기업의 횡포라고 물건을 납품했는데 돈을 안 주고 네. 나중에 주려고 이제 어음 떼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야, 어음으로 주고 나중에 갚을게. 네. 먼저 물건 먼저 갖고 와라고 맞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돈 먼저 주고 물건으로 갚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급하면 이런 거죠. 맞아요. 이게 하이닉스가 이제 투자 여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돈을 충분히 벌어야지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작년에 적자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우리가 돈 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파는 쪽이 절대적으로 지금 유리한 상황이죠. 네. 그 금액 자체가 늘었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1.6조에서 2.7조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더 다급한 정도가 커졌다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청주 팹에 투자를 막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야 돈을 더 줘야 될 정도 상황이니 야 옆에 있는데 너도 좀 해라. 그래서 젠소장이 이거 했는데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부문장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네. 이거 좀 사실 지난주에 좀 충격이긴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그 거의 IT 산업 분석한 지가 거의 18년 됐거든요. 네네. 아마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5월에 뒤에서 부문장 바뀌는 거 처음 봤죠. 그러니까요. 정말 큰 문제가 있지 않으면 막 진짜 배임이나 횡령 같은 이런 큰 문제가 있지 않으면 맞아요. 이렇게 중간 인사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네, 굉장히 드물고요. 계열사 사장도 이런 식으로 인사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사업부를 총괄, 그러니까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LSI, 파운드리 이런 쪽 사업부를 총괄하는 DS 부문장을 5월에 이제 바꿨다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월에 인사를 했다라는 건 삼성이 그만큼 지금 내부적으로 다급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경계현 사장님에서 이제 전영현 부회장으로 네네. 전격 교체가 됐는데 네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이셨어요? 전영현 이분은요? 전영현 부회장님은 굉장히 특이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LG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네. 91년도에 LG 반도체로 입사해서 그때 이제 외환위기 때 빅딜 하고 하면서 2000년에 삼성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삼성으로 옮기고 나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 반도체 쪽에서 정통 코스가 있거든요. 사업부장 정통 코스가 설계팀장, 그리고 개발실장, 그리고 이제 사업부장 가면 거의 정통 코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업부장, 메모리 사업부장까지 가면 부문장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물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이분이 2014년에 사업부장, 메모리 사업부장 할 때 그때가 최전성기였어요, 삼성이. 정말 최전성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LG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또 삼성 내 직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성고라고 또 진고라고 차이가 크다. 그렇죠. 출신이 네, 어디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진골인데 성고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부문장까지는 못하고 삼성 SDI 이제 대표이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삼성 내에서 보통 전자하고 후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전자와 그죠? 후자. 그 삼성 전자하고 이제 후자를 이제 싸잡아서 뭐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전자가 아닌 것들 네, 후자. 그렇죠. 후자라고 이제 이렇게 약간 좀 낮게 약간 비하하는 네, 그런, 낮게 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네. 승진해서 가더라도 이제 후자로 가면 이제 거의 끝나는 건데 영전을 해서 다시 돌아온 거죠. 네, 이런 케이스가 김계단 부회장이 있긴 했지만 네.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올드보이 기환이죠. 왜냐하면 경계현 사장보다 3살 나이가 많으세요. 아, 그렇구나. 나이도 많고 사업부장도 훨씬 예전에 하셨던 분인데 10년 만에 돌아와서 부문장 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젊은 피라는 이런 수혈이라는 데서 역행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사업 내에 어떤 인재풀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분이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그 반도체 사업 내에 우리가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라고 하는 영역 간의 그 갈등이 대표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알력 다툼이 맞아요,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시너지를 내도 시원찮은데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막 서로 이제 갈등이 있고 그쵸, 너 서로 때문이야.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올드보이 여기 정통 출신들이 와서 이게 정리해라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그러니까 부분은 조직의 정리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네, 맞습니다. 생각을 그래서 좀 아마 한 거네요. 연말 인사가 굉장히 세게 날 것 같아요. 임원 인사가 세게 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메모리 헤게모니가 이제는 범용에서 주문형으로 바뀌는데, 그쵸. 예전 그 1등 DNA를 가져와서 지금 세상은 굉장히 바뀌었는데 이게 또 과연 될까? 또 될까 이런 또 걱정도 있습니다, 솔직히. 예.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이제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제일 좋게 만들면 갖다 써라. 야, 니네들, 그렇죠. 야, 내게 제일 좋은 거야. 어차피 쓰려면 쓰고 말면 말든가. 이런 기성품의 이제 문제였다면. 여기 욕쟁이 할머니 식당.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국밥만 잘 만드는데 뭐 야, 먹기 좀 가. 막 이런 느낌. 돈가스 주세요 그러면 막 혼내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네. 줄도 재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팔도 되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렇죠. 그거에 맞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된다는 거고 근데 그만큼 뭐 조직이나 아니면 개편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일이 않을까 일어나지 싶습니다. 않을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럼 얘네들이 뭘 바꿀까?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죠. 일단 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죠. 그러면 예전 올드보이가 와서 예전 방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올드보이인데 이분이 그 사이에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이 바뀌어서 새로운 걸로 하는지 보려면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삼성이 지금 고집하고 있는 TC-NCF라는 HBM 기술이 있잖아요. 그게 non-conductive 필름이라는 이제 그 방식인데 SK 하이닉스처럼 MR 모프, 매스 리플로 몰디드 언더필로 확장을 하느냐. 요게 이제 기술적인 방향성. 요걸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배팅을 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느냐. 삼성이 이제 뭐 이게 이제 한미 반도체 장비 산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안 사도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해결될 상황이 더 요원해지는 거니까. 일단 뭐 그 마이크론이 네. 사니까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이 그 사이에 엄청난 레시피를 개발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기존에 일본의 신가와 장비를 쓰다가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니까 수율이 좋아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라고 나온 건 맞잖아요. 그게 뭐 그쵸, 우연의 그쵸.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그러면 제일 잘 되는 장비를 쓰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제 뭐 10년 전에 이제 두 회사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누가 제일 풀어놔야죠. 네, 제일 힘이 강한 사람이 풀 수밖에 없죠. 네. 그걸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 이야기 모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맞습니다.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그 자존심 세우면서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안 되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존심을 버리는 게 기존에 하던 그 수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걸 버리기는 좀 어려우니. 안 되죠. 그럼 더 그쪽 라인이 다 예, 새로운 사람이 와서 네. 이거 안 되니까 네. 접자. 그리고 자존심이 중요하냐. 지금 우리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거냐. 아니냐 이런 것도 궁금하고 바꾼다면 또 언제 바꾸고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한데 한미 반도체가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도 좀 충분히 들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도 네. 잘 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부문장 한 명 바뀐다고 해서 그 조직이 이렇게 큰 일사천리하게, 조직이 그죠? 네, 일사천리로 바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이게 항공모함이 그 선미를 틀면요, 이게 한참 있다 돌거든요. 왜냐하면 전영현 부회장이 일단 연말 인사를 통해서 자기하고 손발을 맞출 임원들을 세팅을 해야 돼요. 그죠? 일단. 네, 임원들 세팅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팀장급하고 막 수석급까지 다 세팅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조직 정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이런 어떤 변화들이 우리가
좀 체감되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뭐 삼성전자 뭐 대단한 거 하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라서 맞습니다. 그 사람을 누구를 언제로 앉히고 이렇게 어떻게 하게 일사불란하게 하냐 이게 조직 정비가 굉장히 좀 빨리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그 동안에는 또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또 좋은 흐름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계속 AI 때문에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 시간이 아까운데 정말. 전방 시장은 이렇게 막 급변하는데 이제 삼성의 속도는 그 시장 속도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딜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사이익을 보는 회사들은 더 폭이 커지죠. 아까 네, 얘기해 주셨을 때 그 천하의 엔비디아가 계약 부채 웃돈을 줘가면서도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라서 그때 각도기님인가요? 각도기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대지에 지금 엄청나게 먹을 게 널려 있는데 거기에 호랑이 한 마리가 지금 하이닉스가 가서 막 다 먹고 있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남았는데 지금 먹을 사람이 없다. 네, 삼성전자 빨리 들어오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딱 그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은 좀 테마 성격이 강한 것 같긴 한데 뭐 유리 기판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등의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시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확실한 수요는 결국 AI 쪽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로 보면 HBM 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엔비디아가 하드 캐리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확실한 수요로 보면 여기로 수급이 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지금 거의 1년 8개월 동안 거의 10배가 올랐잖아요. 엔비디아도 10배 올랐고 한미 반도체도 지금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거의 20배 가까이 이제 올라간 상황이면 시장에 이제 피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가더라도 한 번씩 이런 피로도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주면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다른 모멘텀 쪽으로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네. 그런 쪽에서 보면 유리기판이라든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거는 사실 또 되게 중요한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부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을 더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SK 하이닉스처럼 MR 모프로 가든 아니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쓰면 이게 그 칩하고 칩 사이에 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 MR 머프랑 TC-NCF랑 이제 기술 그 발열 성능이 한 30%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아는데 그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하면요 이게 방열 성능을 많이 높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비싼 공정이고 또 수율 잡기도 어렵고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런 쪽에 투자 아이디어가 부각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주목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기판이라는 거는 왜 이게 필요해진 거예요? 열이 좋습니다. 일단 유리기판이 플라스틱 기판보다 열 배출이 훨씬 원래는 플라스틱으로 기판을 만들다가 네네 맞습니다. 그 뭐 실리콘 인터포저를 지금은 이제 쓰는데 실리콘 인터포저는 이제 GPU하고 HBM을 연결할 때 밑에 이제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터포저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50나노대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렇게 널쩍하게 쓰니까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좋은데 이것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는 인터포저 대신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방열 성능이나 미세 회로 선폭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 사이 세그먼트 있죠. 인터포저하고 실리콘 인터포저하고 플립칩 BGA 요 사이의 세그먼트로 딱 유리기판이 이제 주목받을 만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월간하신 촬영을 했는데 AI 시대에 정말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변화고 구조적인 변화고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AI PC도 그렇고 온 디바이스 AI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각각의 용어들이 다 지금 주가에 녹아들어서 주가가 좀 굉장히 격렬하게 지금 움직이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면서 투자의 판단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 제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요것도 드립니다. 네네. 이제 밑에 있는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5권 이벤트를 한다니까 댓글 정성스럽게 꼭 쓰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타이밍이 그렇게 새로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충분히 많이 올라왔고 맞아요. 지금 이제 밸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AI를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안 봐야 돼.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10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주가 사이클은 적어도 5년이 지속돼요. 그러면 앞으로 3년, 4년은 또 AI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을 공부를 하시면 혹시나 이제 조정이 올 때 여러분들이 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고도 보면은 그냥 처음에 이제 반도체 뭐 이게 엔비디아 이렇게 얘기했다가 점점 수혜가 확산되는 분위기잖아요. 네네, 뭐 애플도 맞습니다. 있고 퀄컴도 있고 이게 이제 PC로도 들어가야 되고 스마트폰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런 거 깔려니까 또 전력도 필요하고 변압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결국에는 다 AI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다 AI 관련주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보면서 저도 이거 지금 밑줄 그어가면서 엄청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밑에 있는 댓글로 신청도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달 월간 아신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